제가 맡은 부분은 CSR의 중요성 왜 해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다른 분들이 아마 해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해법, 결국은 해법을 어떻게 찾는가. 근데 그 이전에 CSR이란 무엇이며 CSR을 왜 하며 CSR은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매트리스를 까는 역할을 좀 하겠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뒤이어서 현란한 발표를 아마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CSR 하면은 대개 우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일단 스캔들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검찰에 누군가가 송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예외 없이 병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언론에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조 원의 기금을 털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CSR이라는 게 뭐 사회공헌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잘못 인식이 됐는지는 몰라도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오랜 동안 해온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저 멀리 브라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조달을 중심으로 한 스캔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외 없이 동전의 이면을 보면 스캔들을 일으켰던 기업들은 몇 월 며칠 언젠가 어디선가 CSR 관련해서 사회공헌 관련해서 그리고 책임 투자 관련해서 상당한 추앙을 받았던 모범 기업으로 동시에 알려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사를 해봤자 굉장히 일천하고요. 원래 이런 것이 다 서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국적 기업들, 특히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 안에서 CSR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역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 기업이 어떻게 처음에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농업 플랜테이션을 어디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해외에서의 생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조업이 부흥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와 석유화학 성장이 있었고 다국적 기업은 더더욱 성장했고 4차 산업시대가 왔고 대충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인 역효과를 기업이 극복해왔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죠? 코카콜라든 펩시콜라든 대부분의 콜라 회사의 전략이라는 것은 원액을 본사에서 수출해서 현지에서 병입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콜라가 가장 안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제3세계로 갈수록 특히 아프리카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콜라를 물 먹듯이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는 인도에서 서남아에서 중남미에서 1리터의 콜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3리터의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는 USAID와 함께 WADA라고 하는 물 관련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의 기원을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중미 국가들,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이런 나라들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바나나를 생산하고 도로를 매입하고 항구까지 건설을 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일으켜서 이윤을 극대화하던 생산 방식과 그런 생산 방식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국적 기업과 미국의 정치권이 연대한 가운데 지배했던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들의 정치권과 다국적 기업인들이 연대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수익을 독점했던 또 이런 또 표현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CSR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기업들이
녹색 관련한 환경 관련한 CSR 활동을 또 현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오일 기업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즉 유조선에서 기름이 누출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다국적 석유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 활동, CSR 활동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이든 아니든 여전히 CSR 또한 다국적 기업의 리스크 관리 기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이 위험을 많이 야기시켰고 위험에 스스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 관리 기법이 지난 수백 년 동안 탁월하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스마트하게 예방하고 덮는 데 있어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다국적 기업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응 프로젝트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이거를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서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책임의 4대 영역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교과서적으로 강조하는 경제적 책임, 기업의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윤리적 법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 책임이란 것이 결국은 기업이 일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한 돈의 유통의 역할과 사회적 분배, 그리고 고용, 이런 활동을 통한 활발하게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고요. 또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곧장 윤리적 책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죠. 법은 윤리의 최소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걸 다 일일이 법 적용하기 힘드니 그것을 최소한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지켜야 될 역할들, 이런 원칙들, 준칙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게 UN 글로벌 컴팩트의 원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ISO 26000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 이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적 책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학용품을 나눠주거나 연탄을 배달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온 데는 없고요. 일단 기업의 코퍼레이트 밸류, 경영 철학과 비전과 회사의 업의 특성을 CSR 활동에 전략적으로 녹여라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주도할 내부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주요 대상자 또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니즈와 기업의 내부의 가버넌스와 기업의 가치를 연결하는 이 활동을 해라. 즉 기업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학용품, 요거는 좀 지양해라. 심지어는 기업은 아예 이런 식의 사회공헌은 하지 말라라고까지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선적 책임을 해석할 때는 이것을 다 녹여서 기업의 내재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이론 경향이고요. 이것을 가장 많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켜서 세일즈한 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CSV죠. 혹은 전략적 CS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CSR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타겟팅에서 메인스트리밍으로 하는 게 지금 방향성입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과 대상을 타겟하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이 아닌가. 결국 나중엔 타겟을 하게 됩니다. 왜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선 메인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제 뜻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은 자선적 기부 활동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과 그것이 업의 특성과 잘 어우러질 때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증과 사후적 증명 작업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잠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CSR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조금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거 같습니다. UN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 목표라고 하는데요. 왜냐? 정부부터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개발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커뮤니티가 지켜야 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17가지 개발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도국에 한정된 얘기가 있고 극빈층에 한정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17가지 개발 목표,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69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사회는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 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기업들이 과연 그 임팩트와 기회 차원에서, 즉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비용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들어가고 있고요. 업의 특성에 따라서 화학기업, 통신기업, 에너지기업들이 어떤 SDG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여기 표시해본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하신다면 또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가신다면 그 기업들이 이 개발 목표 중에서 과연 어떤 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쪽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쪽에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CSR 사례를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선 바타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기업인데요. 원래 모기업은 스위스에 있죠. 스위스에 있는 신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즉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걸 SDG 목표와 연결을 시켜서 1번, 5번, 8번, 10번과 연결을 시켜서 적절한 CSV 모델을 창출을 해낸 겁니다. 즉 케어라고 하는 글로벌 NGO들을 수행단체로 두고 그다음에 바타의 그 신발을 판매할 수 있는 방문 판매 프로그램을 케어와 같이 설계를 해서 여성 박물 판매원, 즉 아파라지타스라고 하는 농촌 지역 세일즈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되고 각 패키지를 이 방문 판매 여성들에게 부여를 한 다음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판매를 하게 만든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트워크는 유니레버, 스퀘어, 다농, 그다음에 BIC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같이 동시에 쉐어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줌마들이 월요일에는 바타 가방을 메고 화요일에는 유니레버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제품 저 제품을 세일즈하러 다니는 거죠. 서로 윈윈입니다. 기업은 아주머니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접해서 좋고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생겨서 좋고 그래서 결국 아주머니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기업의 세일즈도 높아졌다는 이런 믿기 힘든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사람들은 다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120%가 늘었고 그 다음에 아파라지타스의 개변 방문 판매원의 월 소득이 80불이 늘었다는 통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UN 젠더 이퀄리티 어워드라는 이런 상도 받아본 적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돕지 말고요. 기업에 내재화시켜서 결국은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사회적 공헌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사례인데요.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하는 유니레버사의 인도 자회사에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손 씻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형광 키트를 보여준 거죠. 손을 안 씻었을 경우에는 이런 나쁜 세균들이 손에 보인다. 일단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 교육을 하고 교사 교육을 하고 소포장 비누를 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파급 효과, 비용 대비 효과, 인식 증진, 비누 사용 확대,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하는 바람에 유니레버의 세일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나중에 오히려 유니레버가 좀 곤란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이거 남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자신의 세일즈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행복한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하나 적극적인 개발 목표에 대응하는 가운데 뚜렷한 그 성과 목표를 지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웨이스트, 서스테이너블 소싱 등등에 관한 깨알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린 너무 인풋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 평가를 해보면은 올해 예산을 얼마를 썼는데 몇 명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 사실 별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학금을 받아서 학생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더 공부를 했고 그 장학금에 써야 될 돈을 가계에서 세이빙을 해서 얼마나 사회 경제적으로 효용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검증 우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다. CSR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노렸으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기업이 얼마나 다시 돌림을 받았으면 기업의 영향, 전략, 이행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주주 책임에 입각해서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경영환경 분석, 경영 프로세스 분석 등을 통해서 CSR의 평가를 좀 더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CSR이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고 평가가 따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성 평가 프레임을 우리가 좀 잘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적절했으며 지속 가능했는지에 대한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평가 지표들을 좀 활용해서 이것을 기업의 전략적 CSR의 지표로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와 효과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빠르게 서구 기업들을 캐치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CSR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권과 영향권으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직접 관여하면서 자본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노동시장, 비즈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 이쪽으로 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앞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역을 벗어나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직간접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까지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기업 시민 모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기업의 역사, 국가의 역사만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도 빠른 롤 모델로 성장해서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의 좋은 경영 사례를 배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